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는 그 답답한 느낌 말입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불편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원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지배하는 습기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의 한의학 이론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단 한 곳의 혈자리만으로 몸속의 습기를 풀어내고 가벼움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은 단순히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몸의 근본을 깨워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전통적인 동의학의 비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바로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건강과 양생을 말하는 사람이 넘쳐난다. 거리마다, 화면마다 스스로를 전문가라 부르는 이들이 넘실거린다. 누구는 초음파 치료를 말하고 누구는 양자 에너지 요법을 말하며 또 다른 이는 슈퍼푸드와 신비한 약초를 내세운다. 말은 그럴듯하고 영상은 화려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몸은 여전히 피로하고 병은 여전히 찾아온다. 병원을 다니며 수많은 검사를 해도 결과는 정상이요.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몸은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으며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간다. 왜 그럴까? 그것은 모두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의 정수는 복잡한 이론이나 값비싼 약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학의 핵심은 네 글자, 바로 도법자연즈란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하늘과 땅의 운행 속에서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데 그 진리가 있다.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이며 이 작은 우주는 큰 자연의 질서와 완벽히 연결되어 있다. 하늘에 비가 내리고 습기가 차면 대지는 눅눅해지고 옷은 잘 마르지 않으며 나무는 썩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다. 자연이 탁해지면 사람의 몸도 탁해진다.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잊고 인공적인 방법과 기묘한 이론에만 몰두할 때 병은 늘어난다. 진정한 양생의 길은 멋들어진 언변이나 화려한 기술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곳에 있다. 몸은 스스로 조화를 이루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의 욕심과 무지다. 화려한 약도, 신비한 처방도 그 근본을 모르면 모두 헛수고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잊고 지내온 옛 지혜를 되찾는 일이다. 자연의 도를 따르고 몸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며 하늘과 땅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건강의 출발점이다. 몸이란 자연의 일부이자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습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음한한 기운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습기라 부르며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여긴다. 습기는 무겁고 끈적하며 움직임을 방해한다. 마치 젖은 이불이 온몸을 감싸는 것처럼 이 기운이 몸을 덮으면 피와 기의 흐름이 막혀버리고 생명력은 둔해진다. 간과 하천이 진흙에 막히면 물이 흐르지 못하고 썩는 것처럼 인체 안에 습기도 쌓이면 질병이 시작된다. 동양의학은 습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외습이고 다른 하나는 몸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습이다. 외습은 쉽게 이해된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오래 입거나 눅눅한 방에서 생활하거나 여름철에 시원함을 찾아 바닥에서 잠을 잘 때 몸속으로 스며드는 습기다. 이런 외습은 잠시 불편할 뿐 몸의 전기가 강하면 땀을 내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 금세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내습이다. 내습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이 만들어내는 불순물이며 마치 공장에서 생겨나는 폐수와 같다. 이 내습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피로하거나 무기력해도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고 통증이 있어도 원인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몸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습기가 고이고 무겁게 눌러 순환을 방해하고 있다. 내습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다. 그것은 소화와 대사, 즉 몸의 변환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찌꺼기이며 혈액과 기의 흐름을 탁하게 만드는 음탁한 물질이다.
이런 탁한 기운이 오래 쌓이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둔해지며 관절이 뻣뻣해지고 소화가 약해진다. 또한 정신은 흐릿해지고 잠은 깊지 않으며 늘 피곤이 따라다닌다. 내습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서서히 몸의 기능을 잠식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병을 앓으면서도 병이 있는 줄 모른다. 동양의학의 옛 스승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현상을 관찰했다. 하늘이 흐리고 비가 계속 내리면 모든 것이 젖어 썩듯 사람의 몸속에서도 습기가 차면 생명력은 시들고 병은 자라난다. 습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약도, 어떤 음식도, 어떤 운동도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므로 습기를 아는 것은 곧 병의 뿌리를 아는 것이다. 이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야만 비로소 몸은 다시 빛을 찾고 생명은 맑게 흐르게 된다. 몸속에서 습기가 생겨나는 근원은 바로 비장이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단지 해부학적 의미의 작고 연한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음식과 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며 영양을 온몸으로 운반하는 거대한 에너지 체계다. 마치 거대한 수력 발전소가 물기를 조절하듯이 비장은 인체의 수분과 영양 대사를 통괄하는 총사령관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위에서 먼저 분해되어 죽과 같은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장이라는 큰 가마솥에서 다시 데워지고 증류되어 영양분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동양의학에서는 비주운화라 부른다. 운, 윤, 옮기고 나르는 것이며 화는 변환시키는 것이다. 즉 비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몸 안의 모든 생명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변환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 비장이 약해지면 마치 불이 약한 가마솥처럼 된다. 밥을 짓는다고 냄비에 쌀과 물을 넣어도 불이 없으면 밥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끈적한 죽이며 시간이 지나면 시큼하게 상한다. 바로 이것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비장의 불, 즉 비양이 부족하면 음식과 수분이 완전히 변환되지 못하고 반쯤 소화된 찌꺼기가 몸 안에 남아 습기로 변한다. 이 습기는 처음엔 미세하지만 점점 쌓이면서 피와 기의 흐름을 막고 체내 수분의 순환을 정지시킨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붓고 손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해진다. 더 심해지면 이 습기가 차가운 기운인 한치와 결합해 풍습이라 불리는 통증을 만들어내며 머리로 올라가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 또 위장으로 들어가면 소화가 더디고 배가 더 부룩하며 대변이 질척해지고 냄새가 난다. 여성에게는 자궁이 차가워지고 냉이 많아지며 남성에게는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이 생긴다. 폐로 가면 가래가 끈적하게 생기고 얼굴로 가면 여드름과 붓기가 나타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습기가 굳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변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종이나 종양이 된다. 결국 모든 병의 뿌리는 비장의 약화와 습기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비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대지이며 불을 다스리는 중심이다. 그 불이 꺼지면 온몸은 습한 늪이 되고 그 늪에서 수많은 병이 자라난다. 그러므로 비장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습기가 몸속에 머무르게 되는 데에는 4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차갑고 센 것이며 냉한 음식을 즐기는 습관이다. 여름에 얼음이 든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삼킬 때 입은 시원하지만 그 순간 비장은 찬물 한 양동이를 뒤집어 쓴 것처럼 얼어붙는다. 가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런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 비장의 불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꺼져버린다. 비장이 약해지면 운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 안에는 저절로 습기가 쌓이게 된다. 둘째는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이다. 케이크, 튀김, 치킨, 달콤한 음료와 같은 음식은 비장에 큰 부담을 준다. 이미 약해진 비장이 이런 무거운 음식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찌꺼기가 쌓이고 그것이 습기로 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살이 아니라 습기가 부풀어 오른 것이다. 물을 마셔도 소화되지 않고 온몸에 남아 부종을 만든다. 셋째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이다. 동양의학에는 사려가 비를 상한다는 말이 있다. 지나친 생각과 불안, 근심은 중초의 기운을 막아 비장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든다. 머리는 과열되고 몸은 무거워지며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특히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누렇게 뜨고 입맛이 없으며 늘 피곤한데 이것이 바로 과도한 사유가 비장의 기능을 해친 결과다.
넷째는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다. 오래 앉아 일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근육이 약해지고 기혈의 순환이 막힌다. 동양의학에서 비장은 근육을 주관한다고 한다. 즉,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장의 기능도 약해진다는 뜻이다. 혈이 돌지 않으면 비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습기가 쌓인다. 가벼운 운동은 몸의 양기를 깨우고 비장의 불을 다시 일으켜 습기를 밖으로 밀어낸다. 결국 이 네 가지 습관은 모두 비장의 불을 꺼뜨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찬 음식, 달고 기름진 음식, 지나친 생각, 그리고 게으른 몸, 이 네 가지가 모이면 몸속의 습기는 빠져나갈 틈이 없다. 현대인 대부분은 이 네 가지 중 두세 가지를 동시에 반복한다. 그래서 10명 중 8, 9은 이미 보이지 않는 습기의 포로가 되어 있다.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하며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몸속의 습기를 몰아내기 위해 동양의학이 전해주는 핵심 열쇠는 바로 음능천이라는 혈자리이다. 이 한 곳은 몸의 수분을 다스리는 총 수문장과도 같다. 경락이란 기와 혈이 오가는 길이며 혈자리는 그 길 위의 관문이다. 음능천은 비경의 중요한 합혈로서 물의 흐름을 통제하고 정체된 습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름 그대로 음은 다리 안쪽, 릉은 언덕, 천은 샘이다. 즉, 높은 언덕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비경의 기운이 이곳에서 모여 아래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이 자리를 자극하면 마치 막혀있던 배수구를 열듯이 몸속의 수분 대사가 다시 살아난다. 비장이 약해 제 역할을 못해 쌓인 습기와 노폐물이 음능천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 혈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굽히고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정강이뼈의 안쪽을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위로 밀어 올리면 무릎 바로 아래 안쪽에서 뼈가 살짝 굽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굽은 자락의 움푹한 곳이 바로 음능천이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묵직하고 저릿한 통증이 느껴지면 제대로 찾은 것이다. 이 느낌을 듣기라 부른다. 음능천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손으로 눌러 자극하는 방법이다. 엄지손가락의 복부로 혈을 눌러 원을 그리듯 문지르며 약간 아프다고 느낄 정도의 힘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한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이 가장 좋으며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시행하면 효과가 더욱 높다. 이 시간은 방광경의 기운이 왕성한 때이므로 수분 배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둘째는 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쑥으로 만든 뜸봉을 피워 음능천 위에서 손가락 2-3개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따뜻하게 비춘다. 살이 달아오르며 따뜻함이 느껴질 때까지 좌우 각각 15분에서 20분간 지속한다. 뜨거움보다는 깊은 온기가 중요하다. 이때 쑥의 순양한 불기운이 비장을 데워 약한 불을 다시 일으키고 몸속의 습기를 말리며 물기를 트게 한다. 어떤 사람은 음능천을 자극한 뒤 그날 밤부터 소변이 잦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이 혈이 단번에 수분의 문을 열어 체내에 정체된 습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한 번의 자극으로 모든 습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음능천은 단순한 지름길이 아니라 몸의 배수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다. 하루에 2-3번 규칙적으로 눌러주거나 뜸을 뜨면 몸속의 습기는 점점 줄어들고 피와 기는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몸의 거대한 순환을 깨우는 것이다. 몸속의 습기를 몰아내기 위해 동양의학이 전해주는 핵심 열쇠는 바로 음능천이라는 혈자리이다. 이 한 곳은 몸의 수분을 다스리는 총 수문장과도 같다. 경락이란 기와 혈이 오가는 길이며 혈자리는 그 길 위의 관문이다. 음능천은 비경의 중요한 합혈로서 물의 흐름을 통제하고 정체된 습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름 그대로 음은 다리 안쪽, 릉은 언덕, 천은 샘이다. 즉 높은 언덕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비경의 기운이 이곳에서 모여 아래로 흘러나간다는 뜻이다. 이 자리를 자극하면 마치 막혀있던 배수구를 열듯이 몸속의 수분 대사가 다시 살아난다. 비장이 약해 제 역할을 못해 쌓인 습기와 노폐물이 음능천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 혈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굽히고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정강이뼈의 안쪽을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위로 밀어 올리면 무릎 바로 아래 안쪽에서 뼈가 살짝 굽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굽은 자락의 움푹한 곳이 바로 음능천이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묵직하고 저릿한 통증이 느껴지면 제대로 찾은 것이다. 이 느낌을 듣기라 부른다. 음능천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손으로 눌러 자극하는 방법이다. 엄지손가락의 복부로 혀를 눌러 원을 그리듯 문지르며 약간 아프다고 느낄 정도의 힘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한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이 가장 좋으며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시행하면 효과가 더욱 높다. 이 시간은 방광경의 기운이 왕성한 때이므로 수분 배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둘째는 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쑥으로 만든 뜸봉을 피워 음능천 위에서 손가락 2-3개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따뜻하게 비춘다. 살이 달아오르며 따뜻함이 느껴질 때까지 좌우 각각 15분에서 20분간 지속한다. 뜨거움보다는 깊은 온기가 중요하다. 이때 쑥의 순양한 불기운이 비장을 데워 약한 불을 다시 일으키고 몸속의 습기를 말리며 물기를 트게 한다. 어떤 사람은 음능천을 자극한 뒤 그날 밤부터 소변이 잦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이 혈이 단번에 수분의 문을 열어 체내에 정체된 습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한 번의 자극으로 모든 습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음능천은 단순한 지름길이 아니라 몸의 배수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다. 하루에 2-3번 규칙적으로 눌러주거나 뜸을 뜨면 몸속의 습기는 점점 줄어들고 피와 기는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몸의 거대한 순환을 깨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능천이라는 혈자리를 알게 되면 마치 모든 병의 해결책을 찾은 듯이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다. 혈은 하나의 열쇠일 뿐 문을 여는 손이 없다면 그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 진정한 치유는 전신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언제나 전체를 본다. 음능천은 배수구를 여는 것이고 비장은 그 물을 다시 순환시키는 중심이며 우리의 생활 습관은 그 물이 탁해질지 맑아질지를 결정한다. 몸을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 큰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입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아무리 혀를 자극해도 차가운 음식과 달콤한 간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것은 한쪽에서는 물을 퍼내면서 다른 쪽에서는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 냉음식, 날음식, 얼음이 든 음료, 아이스크림, 찬 맥주, 냉장 과일, 요거트 등을 완전히 끊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름지고 끈적한 음식도 피하고 대신 생강, 의인, 적소두, 복령, 산약과 같은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의 재료를 자주 섭취하면 비장이 다시 활력을 얻는다. 특히 생강은 비장의 불을 일으키는 태양과 같아서 아침에 생강 3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습기가 빠져나간다. 둘째, 몸을 움직이고 햇빛을 쬐는 것이다. 습기는 무겁고 음한 기운이므로 양기의 상승 없이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다. 걷기, 가벼운 달리기, 혹은 팔당김과 같은 완만한 동작을 통해 땀을 조금씩 내면 몸속의 수분이 증발하며 자연스럽게 순환이 회복된다. 땀은 습기를 내보내는 또 하나의 길이며 땀이 흐를 때 몸의 통로가 열린다. 햇볕은 하늘의 양기이자 생명의 불이다. 하루 중 잠시라도 등을 햇빛에 드러내어 따뜻하게 데우면 도맥이 열리고 양기가 충전된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몸속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힘이다. 셋째, 외부의 습기를 피하는 것이다. 아무리 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도 밖에서 계속 젖으면 소용이 없다.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한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말리고 젖은 옷은 바로 갈아입어야 한다. 비 오는 날에는 젖은 신발을 오래 신지 말고 눅눅한 방이나 지하실 같은 곳에서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한다. 바닥이 차가운 곳에서 맨발로 걷거나 바로 누워 자는 습관도 끊어야 한다. 차가운 바닥은 음습한 기운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3가지 실천을 하나로 묶으면 완벽한 습기 해소의 권법이 된다. 입을 다스려 내부의 근원을 차단하고 운동과 햇빛으로 양기를 북돋우며 외부의 습기를 차단해 새로운 침입을 막는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음능천의 효과는 배가 되고 몸의 물길은 깨끗해지며 비장의 불은 다시 타오른다. 꾸준히 한 달만 실천하면 혀의 설태가 옅어지고 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학이 말하는 조화의 회복이며 몸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자연의 법칙이다. 건강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길러지는 결과다. 아무리 값비싼 약을 먹고 화려한 건강식품을 섭취해도 몸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양의학이 말하는 치료란 억지로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몸속의 정기와 사기가 균형을 이루고 탁한 기운을 비우며 깨끗한 기운을 채워 넣을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난다. 인간의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존재다. 다만 그 능력이 오염된 환경과 잘못된 습관 속에서 억눌려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억제하는 원인을 치워주는 것이다. 낮은 불씨를 다시 일으키면 물은 끓고 기운은 순환하며 병은 스스로 물러난다. 이것이 동양의학이 말하는 근본의 치유다. 음능천이라는 혈자리는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열쇠와 같다. 하지만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며 몸을 게으르게 두고서 단지 손끝으로 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음능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연결된 수행의 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의 이론이나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로 돌아가 자신을 새롭게 정돈하는 것이다. 음양의 균형, 한열의 조화, 허실의 구분, 이 단순한 4가지 원리를 몸과 마음에서 실천하면 모든 병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다. 습기를 몰아내고 나면 몸은 가볍고 정신은 맑으며 피부는 윤기가 돌고 수면은 깊어진다. 결국 건강이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쌓아올린 조화의 결과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매일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차가운 음식과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된다. 음능천을 누르며 느껴지는 묵직한 자극은 단지 신체의 반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신호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언젠가 거울 속에 자신이 미소 짓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건강이란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린 삶의 결과임을.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몸을 따뜻하게 지켜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